프랑스의 교육 방식이나 한국과 비교했었을 때 장단점 같은 게 있다면. 네. 그게 이제 흔히들 자주 듣는 얘기인데, 네. 이제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고, 고등학교 때 빡세고, 이제 졸업하기가 어렵고. 프랑스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어렵고, 고등학교도 유급한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4년, 고등학교 아마 제가 알기로 네. 4년일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유급하고 5년, 6년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계속 유급제예요. 자기가 졸업을 못하면은 다시 한 단계 내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이제 프랑스는 이제 원밀에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는데 이제 그 중에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학교 이제 신입 학생 들어오죠. 1학년이 나중에 3학년 가면 30%밖에 안 남아요. 그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제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직업이 뭐든 간에 임금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예를 들어 이제 직업에 우리 뭐 프랑스 최저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6.8유로거든요. 6.8유로면은 한 10,000원 정도 해요. 12,000원? 제가 7.8유로인가 7.5유로인가 그런데 근데 그럼 알바만 해도 한 달에 막 300, 400씩 받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바만 해서는 솔직히 한 달에 90 받나?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잘 발전된 나라일수록 이제 임금 차이가 있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인데 당연히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죠. 있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임금 차이가 심하게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요. 월급 상한선. 그게 뭐냐면은 월급이 한 500만 원 넘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제 약간 중산층을 유지하려는. 네, 자기 생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높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많이들 알다시피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고 많이 말하는데 너무 여유롭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무조건 주 5일제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투잡 이런 개념도 없고 대부분은 그냥 이제 자기가 벌만큼 벌고 저축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좀 나라적으로 문제네.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벌만큼 벌고 그리고 이제 쓰자. 노후가 되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65세 이렇게 그 정년 퇴임이라 그러나 그걸 하고 노후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그쵸. 우리나라랑은 이제 그게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쁜 점이 있어요. 지금 프랑스도 이제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인데 저출산이 되면은 복지를 유지할 수가 없죠. 한국인이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에 취직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랑 불어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영어랑 불어를 프랑스 가면은 솔직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영어로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프랑스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업에서 원하는 건 항상 옆에 바로 또 영국이 있으니까. 네, 영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생각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디서 필수죠. 취직을 해도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당연히 외국인이면은 당연히 불리하죠. 한국인 이제 로컬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밖에서 여기는 원래 있던 돌이고 여기는 들어온 돌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외국인으로서의 사실 이민하려면은 방법이 많긴 많아요. 근데 결혼? 이제 결혼보다는 이제 네. 자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 만진다던가 네. 과학을 하면서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다던가 뭐 프로그래밍이나 외국에서는 IT 인재가 잘 나가요. 우리나라 IT 그렇구나. 인재가 넘쳐서 별로 그렇게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프랑스는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랑포마티크라고 거기 졸업하면은 되게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술이 있어야죠. 공대나 엄밀히 봐서 용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이제 만약에 어학이 되면은 프랑스로 가서 할 수 있죠. 기술이 있어야 돼. 자기 기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어의 경쟁력은 어떻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프랑스어가 국제기구만 하더라도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조금 되게 고급스러운 나라인데 이질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40 몇 개국이거든요. 아프리카 중부, 네, 네, 네. 아프리카 중부랑 그리고 아메리카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제 불어로 프랑코폰이라고 해요. 프랑코폰.
불어를 쓰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불어 쓰는 인구가 3억이고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7위 정도 해요. 전 세계 불어 쓰는 인구가. 그렇게 영어 따지면 다음으로 바로 불어를 추천해 주실. 영어 다음으로는 네, 아니면 중국어서 솔직히 중국어. 말하면 중국어를 배워야죠.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현실을 깨닫고 중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어. 근데 불어도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진로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은 또 이제 불어를 하는 게 이제 유엔에 취직하려고 유엔. 맞아, 유엔 들어가려면 네. 기본적으로 4, 5개 국어는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유엔 들어가면 불어 하면 되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불어를 네. 배우셨고. 프랑스어가 사실은 이 유럽하고 그 미국에서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배우는 언어이기도 해요. 제2 외국어로. 근데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 막 불어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기회가 돼요. 근데 사실 기회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요. 뭐 네. 몽골어를 해도 잘하고 그러면은 몽골어 되게 땅이 크고 자원도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개척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언어 자체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키워라. 그리고 언어를 해라. 언어 자체가 배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힘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고생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예.